모비딕. 어렴풋이 드러나는 것들. 나를 이스메일이라 불러다오. 몇 년 전, 정확히 언제인지는 묻지 말라. 지갑에는 돈이 다 떨어져 가고 육지에는 딱히 흥미로운 일도 없어 나는 배를 타고 나가서 세상의 바다를 둘러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우울함을 떨쳐내고 몸 안에 정체된 피를 순환시키는 방식이다. 이 먼저리가 점점 험악해지는 것을 느낄 때, 영혼이 가랑비 내리는 축축한 11월처럼 변할 때, 나도 모르게 장의사 앞에 멈춰 선다거나 장례 행렬을 마주칠 때마다 뒤쫓아갈 때, 특히 우울함에 사로잡혀 거리로 뛰쳐나가 사람들이 쓴 모자를 일부러 툭툭 쳐서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 엄청난 도덕심을 발휘해야 할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최대한 빨리 바다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이 방법이 내게는 권총과 총알을 대신한다. 고대 로마의 카토는 철학적인 문장을 읊으며 칼 위에 몸을 던졌다지만 나는 조용히 배에 오른다. 놀랄 일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다를 아는 자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바다에 대해 나와 비슷한 감정을 품게 될 테니까. 당신들의 도시 맨해튼 섬은 인도의 섬들이 산호초에 둘러싸인 것처럼 부두에 둘러싸여 있고 사방에서 무역의 파도가 넘실거린다.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모든 길은 바다로 이어진다. 시내의 끝자락에는 포대가 있는데 그곳의 웅장한 방파제는 파도에 씻기고 몇 시간 전만 해도 육지가 보이지 않던 곳에서 불어온 바람에 서늘해진다. 그곳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라. 꿈결 같은 안식일 오후에 이 도시를 한번 둘러보라. 콜리어스 곳에서 코엔티스 선착장까지, 다시 그곳에서 화이트홀을 지나 북쪽을 향해 걸어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초소에 배치된 입 담은 보초병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몽상에 잠긴 채 시내 곳곳에 서 있다. 말뚝에 기댄 사람, 부두 끄트머리에 앉은 사람, 중국에서 온 배의 배전을 너머를 보는 사람, 바다를 좀 더 잘 보려고 삭구 위에 높이 올라간 사람 등 각양각색이지만 그들은 모두 육지 사람들이다. 평일에 그들은 벽에 회반죽을 바른 목조 건물 안에 갇혀 지낸다. 계산대에 매여 있거나 의자에서 꼼짝 못하거나 책상에 붙들려 있다. 대체 어찌된 일인가? 푸른 들판이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여기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보라. 더 많은 사람이 바다에 뛰어들기라도 할 것처럼 곧장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이상한 일이다. 육지의 끝자락에 서지 않고서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모양이다. 저기 창고 그늘 아래서 어슬렁거리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 그들은 물에 빠지기 직전까지 바다에 가까이 가려 한다. 그런 사람들이 저 멀리까지 줄을 서 있다. 육지 사람들은 모두 좁은 길과 골목, 거리 등 사방에서 나타나 여기로 와서 한 무리가 된다. 혹시 저기 늘어선 배들에 달린 나침반 자력이 그들을 여기까지 끌어당길 것일까? 조금 더 생각해보자. 당신이 시골, 이를테면 호수가 여럿 있는 어느 고지대에 있다고 하자. 내키는 대로 어느 길을 따라가든 10중 8구 당신은 계곡으로 내려가 개울가 웅덩이에 이를 것이다. 물에는 마력이 있다. 얼빠진 사람을 몽상에 푹 잠기게 한 다음 일으켜 세워서 발 닿는 대로 가게 해보라. 그러면 그는 틀림없이 그 지역의 물가로 갈 것이다. 미국의 거대한 사막을 여행하다가 목이 마를 때 일행 중에 형 이상학 교수가 있다면 이 실험을 한번 해보라. 누구나 알다시피 명상과 물은 서로 영원토록 맺어진 관계다. 여기 화가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세이코 계곡의 풍경 중에서도 가장 몽환적이고 은밀하고 고요한 데다가 매혹적이며 낭만적인 풍경을 당신에게 그려주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주된 소재로 삼을까? 그림 속의 나무들은 은둔자나 십자가상이 들어앉아 있기라도 한 것처럼 속이 텅 비어 있다.
이곳에는 초원이 잠들어 있고 저곳에는 소들이 잠들어 있다. 저 너머 오두막에서는 나른한 연기가 피어오른다. 멀리 깊은 산림지로 구불구불 뻗어나간 미로 같은 길은 첩첩이 이어진 산마루로 이어지고 산비탈은 푸른 빛에 감싸여 있다. 하지만 그림이 아무리 황홀하게 전개되어도 또 소나무가 이파리를 양치기의 머리 위로 한숨처럼 떨어뜨려도 양치기가 자기 앞에 마법 같은 개울을 응시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풍경은 아무 소용 없어진다. 6월의 대초원을 찾아가 보라. 무릎까지 올라오는 참나리가 수십 킬로미터 펼쳐져 있어도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한 가지 매력은 무엇일까? 바로 물이다. 그곳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나야가라가 거대한 모래폭포에 지나지 않다면 누가 그것을 구경하려고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겠는가? 테네시주의 가난한 시인이 갑자기 은하 두 줌이 생겼을 때 그것을 몹시 필요한 외투를 사는 데 쓸지 아니면 로커웨이 해안으로 가는 도보 여행의 자금으로 쓸지 깊이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늠름하고 건강한 신체에 늠름하고 건강한 정신이 깃든 청년이라면 대부분 언젠가 바다에 가게 되기를 열망하는 것은 왜일까? 처음 승선해서 배가 이제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로 나왔다는 말을 들을 때 알 수 없는 떨림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왜 바다를 신성했을까? 그리스인들은 왜 바다의 신을 따로 모시고 그를 제우스의 형제로 삼았을까? 당연히 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붙잡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물에 뛰어들어 빠져 죽은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는 의미가 더욱 깊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모든 강과 바다에서 본다. 그것은 붙잡을 수 없는 삶의 환영이고 모든 것의 핵심이다. 눈가가 침침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낄 때마다 나는 바다로 나가는 버릇이 있다고 말했는데 승객으로 바다에 가겠다는 뜻은 아니다. 배에 승객이 되려면 지갑이 필요한데 지갑이란 그 안에 뭔가 들어있지 않으면 넝마에 불과하다. 게다가 승객은 백멀미를 하고 걸핏하면 싸우려 들고 밤에 잠을 설치는 등 대체로 항해를 즐기지 못한다. 그렇다. 나는 승객으로는 절대 배를 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경험이 많은 선원이기는 해도 제독이나 선장, 주방장 등으로 배에 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직책에 따르는 영예와 특별 대우는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돌리겠다. 나는 어떤 종류가 되었든 간에 명예롭고 존경할 만한 노고와 시련과 고생은 딱 질색이다. 범선, 바크, 브리그, 스쿠너 등을 관리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다. 주방장에 대해 말하자면 그 자리가 배에서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간부 선원 대접을 받는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닭고기를 굽는 일은 영 내키지 않는다. 물론 일단 굽고 조심스레 버터를 바른 다음 적절히 소금과 후추를 친 닭고기 구이에 대해 나보다 더 경건까지는 아니어도 경의를 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대한 화덕 같은 피라미드에서 따오기와 하마의 미라가 발견된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따오기 구이와 하마 구이를 우상 숭배하듯이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이다. 요리는 그처럼 중요하다. 여하튼 바다에 뜻을 두었다는 것은 돛대 바로 앞에 서거나 앞 간판 선실로 달려 내려가거나 주돛대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반 선원으로 바다에 나가려는 것이다. 일반 선원이 되면 이런저런 명령을 받고 5월 들판의 메뚜기처럼 이 돛대에서 저 돛대로 뛰어다녀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일은 처음에는 꽤 힘들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다. 특히 육지에서 저명하고 유서 깊은 가문, 이를테면 벤 랜슬러나 랜돌프, 하르디카누트 출신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타르 단지에 손을 담가야 하는 일반 선원이 되기 전까지 시골 학교에서 덩치 큰 학생들도 벌벌 떠는 호랑이 선생 노릇을 했던 사람이라면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하는 게 아닐 것이다.
장담하건대 선생에서 선원으로 전업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다. 씩 웃으며 이런 일을 견뎌내려면 세네카와 스토아파의 가르침을 한 사발 진하게 다려 마셔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고통도 시간이 흐르면 점차 무뎌진다. 늙고 고약한 선장이 내게 빗자루를 들고 갑판을 쓰려고 명령한들 그것이 뭐 그리 대수인가. 이런 치욕을 신학 성경이라는 저울에 달면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노 선장의 명령을 순순히 따랐다고 해서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를 우습게 볼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세상에서 노예가 아닌 자가 어디 있는가. 있다면 나와보라. 노 선장이 아무리 모질게 명령을 내리고 아무리 쥐어박아도 모든 게 괜찮다는 것을 나는 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 쥐어받고 때리는 일이 어디서든 보편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므로 모두가 서로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위로하며 참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언제나 선원으로서 바다에 나간다. 선원은 반드시 수고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승객이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반대로 승객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돈을 내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돈을 내는 것 혹은 대가를 치르는 것은 과수원의 두 도둑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기분 나쁜 징벌일 것이다. 하지만 돈 버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며 어떤 이유로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고려한다면 인간이 품위 있는 활동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다. 아, 기꺼이 돈을 벌고 있지만 실은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니. 마지막으로 내가 항상 선원으로 바다에 나가는 것은 운동이 건강에 좋고 앞 갑판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육지에서도 그렇듯이 바람은 뱃고물보다 뱃머리에서 불어오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보통 뱃고물 갑판에 있는 선장은 앞 간판 선원들의 숨을 거쳐온 공기를 마시게 된다. 선장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경우에도 일반 대중이 지도자를 이끌어 가지만 지도자는 그런 사실을 잘 의식하지 못한다. 그런데 상선 선원으로 여러 차례 바다 냄새를 맡아본 내가 왜 이제 와서 포경선에 발을 들이기로 한 것일까? 이 질문에는 운명의 경찰관들이 누구보다 적절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미행하고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내가 고래잡이 항해에 나선 것은 틀림없이 신의 섭리를 따라 아주 오래전에 예정된 원대한 계획의 일부일 것이다. 이 항해는 대규모 공연 사이에 낀 짤막한 막간극이나 1인극과 같다. 다른 사람들이 고상한 비극에서 감동적인 역할을, 우아한 희극에서 쉽고 간단한 역할을, 익살극에서 쾌활한 역할을 맡을 때 운명이라는 무대 감독은 왜 내게 포경선 선원이라는 초라한 역할을 맡겼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도 이제 와서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니 다양하게 변장하고 내게 교묘히 나타난 여러 동기와 원인을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들은 예정된 역할을 하도록 나를 밀어붙였고 또한 기만하여 내가 편견 없는 자유의지와 예리한 판단으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믿게 만들었다.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거대한 고래 자체에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이었다. 경이롭고 신비한 그 괴물은 내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덩치가 선만한 고래가 헤엄치는 거칠고 먼 바다. 그 고래가 가져오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위험들. 게다가 파타고니아에서 고래를 보고 그 소리를 들었다는 무수한 목격담. 이런 것들이 바다를 향한 나의 소망에 불을 붙였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아무런 도전 의식이 생기지 않을 테지만 나는 머나먼 것들을 끊임없이 동경하고 갈망하는 사람이다. 나는 금단의 바다를 항해하고 야만인의 해안을 상륙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좋은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며 공포에 민감하지만 상황이 허락한다면 공포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아무튼 자신이 머물게 된 곳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민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이런 이유로 나는 고래잡이 항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제 경이로운 세계로 가는 거대한 수문이 활짝 열렸고 나를 이런 목표로 이끌었던 길들여지지 않는 상상 속에서 수많은 고래들이 두 마리씩 짝을 지어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 흘러들었다. 행렬 한복판에는 우뚝 솟은 눈 덮인 산처럼 거대한 두건을 쓴 유령 하나가 헤엄치고 있었다. 여행 가방. 셔츠 한두 장을 쑤셔 넣은 낡은 여행 가방을 겨드랑이에 끼고 홍곳과 태평양을 향해 출발했다. 정든 도시 맨해튼을 떠나 제 시간에 뉴베드퍼트에 도착했다. 때는 12월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하지만 낸터킷으로 가는 소형 전기선이 이미 출발했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배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무척 실망했다. 고래잡이라는 고난과 형벌을 자처하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여기 뉴베드퍼트에 머물다가 항해를 시작한다.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애초에 이 도시에서 항해를 시작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낸터킷에서 떠나는 배가 아니면 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유명하고 전통적인 낸터킷 섬과 관련된 것은 죄다 멋지고 활기찬 느낌이 들었고 이런 분위기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최근 들어 뉴베드퍼트가 점점 포경업을 독점하면서 낸터킷이 지금은 딱하게도 훨씬 뒤처졌지만 낸터킷이야말로 카르타고의 티레와 같이 뉴베드퍼트의 원형이며 미국에서 최초로 고래 사체가 해변에 떠밀려온 곳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낸터킷 말고 어디서 처음으로 고래를 사냥하러 카누를 타고 바다에 나갔겠는가.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작은 외도배가 기욤 돛대에서 작사를 쏘기 적절한 때를 알아내려고 수입한 포경용 자갈을 싣고 나가 고래를 향해 던졌다는데 그런 배가 낸터킷이 아니면 어디서 출발했겠는가. 이제 낸터킷 섬에 항구로 떠나기 전에 뉴베드퍼트에서 하룻밤과 하루낮 그리고 다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데 그동안 어디서 먹고 자느냐가 걱정되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아니 무척 어둡고 우물한 밤은 살을 애는 듯 춥고 쓸쓸한 밤이었다. 거기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주머니를 뒤져보니 갈고리 같은 손가락에 은하 몇 잎이 걸려 올라왔다. 나는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황량한 길거리 한복판에 서서 북쪽과 남쪽의 어둠을 비교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슈메일, 어디로 가든지 분별력 있게 어디에 숙소를 정하든지 간에 반드시 가격부터 알아보고 너무 까다롭게 굴지는 말자. 나는 머뭇거리는 걸음으로 거리를 헤매다가 교차 작살이라는 간판 앞을 지나갔다. 그곳은 너무 비싸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였다. 더 걸어가자 황채시라는 여관이 나왔는데 창문에서 쏟아지는 붉은 빛이 어찌나 강렬한지 여관 앞에 쌓인 눈과 얼음을 녹여버린 것 같았다. 다른 곳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서리가 25cm나 두껍게 내려 단단히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했다. 내 부츠는 워낙 거칠게 막 신고 돌아다녀서 밑창이 한심할 정도로 너덜너덜해져 단단한 돌부리 같은 것에 발이 닿을 때마다 피로감이 몰려왔다. 이번에도 너무 비싸고 소란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바닥에 넓게 비친 불빛을 바라보면서 안에서 들려오는 잔 부딪히는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결국 이렇게 중얼거렸다. 가 이슈메일, 저 소리 안 들려? 문 앞에서 떨어져. 여기저기 기운 내 장화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 그래서 나는 계속 걸어갔다. 이제는 본능이 시키는 대로 부두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주 쾌적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저렴한 여관이 있을 것 같았다. 아, 이렇게 황량한 거리라니.
집이 아닌 검은 덩어리들이 길 양쪽에 죽 늘어섰고 여기저기 보이는 촛불은 마치 무덤 속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한 주의 마지막 날, 그것도 이런 밤 시간에 이 도시 구역은 너무나 한적해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낮고 널찍한 건물에서 연기같이 흘러나오는 빛을 보았다. 문도 어서 들어오라는 듯 열려 있었다. 수수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공공 건물인 것 같았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현관 앞에 놓인 석탄재 통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날아오르는 석탄재에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 이 잿더미는 파멸의 도시 고모라에서 온 것인가? 그나저나 아까 지나온 여관들이 교차 작살과 황새치였지. 그럼 이곳 간판은 함정이라고 쓰여 있겠군. 하지만 나는 벌떡 일어나 안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를 따라 두 번째 문을 열었다. 내부의 풍경은 도벳에서 열린 악마들의 회합 같았다. 100명은 좋게 되는 검은 얼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 너머에는 검은 죽음의 사자가 설교단에서 책을 두드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선 곳은 흑인 교회였다. 목사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빠져나오면서 중얼거렸다. 이슈메일, 함정이라는 간판치고는 형편없는 대접이군. 나는 계속 걷다가 마침내 부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 하나를 보았다. 공중에서 쓸쓸히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문 위에 간판 하나가 달려 있었다. 간판에는 길게 쭉 뻗은 안개 같은 물보라가 하얀색으로 희미하게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물보라 여관 피터 코핀이라고 쓰여 있었다. 코핀? 물보라? 이 독특한 결합에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낸터킷에서는 코핀이 흔한 이름이라고 하니 피터란 사람도 아마 낸터킷에서 이주해 온 모양이었다. 불빛은 아주 희미했고 집도 조용했다. 다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 자체가 어느 화재 지역의 폐허에서 가져온 자재로 만든 것 같은 데다가 간판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궁상맞게 들려 이곳이라면 싼 값에 묵을 수 있고 잘하면 맛있는 완두콩 커피도 마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개상하게 생긴 집이었다. 박공 지붕을 얹은 이 낡은 집은 한쪽이 마비라도 된 것처럼 애처롭게 기울어져 있었다. 이 집은 바람이 휘몰아치는 거리 모퉁이에 있었는데 광풍 유로클리돈이 아주 오래전에 가련한 사도 바울의 배를 뒤흔들 때보다 더 세차게 울부짖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내에서 벽난로 옆 실엉에 두 발을 올려놓고 불을 쬐며 잠을 청하는 사람에게 유로클리돈은 기분 좋은 미풍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옛 작가는 작품에서 이렇게 말한다. 광풍 유로클리돈이 가져오는 한기는 그것을 내다보는 유리창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크다. 가령 서리가 밖에만 있는 유리창을 통해 보느냐 아니면 창틀이 없이 서리가 안팎으로 쌓여있고 민첩한 죽음의 사자만이 유리를 끼울 수 있는 창을 통해 보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고색 창연한 서체로 쓰인 이 문장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옳은 말이다. 검은 활자여 정말 훌륭한 판단이구나. 그래 나의 이 눈은 창문이고 나의 이 몸은 집이다. 손 부스럭이라도 여기저기에 쑤셔 넣어 틈새를 막지 못한 건 참으로 딱한 일이다. 하지만 이미 손쓰기에는 너무 늦었고 우주는 완성되었다. 건물의 완성을 알리는 담 위에 갓돌이 이미 놓였고 부스러기 돌들은 100만 년 전에 다른 곳으로 치워졌다. 너가련한 나사로여 부잣집의 연석을 베고 누워 이가 딱딱하 부딪힐 정도로 몸을 떠느라 입고 있던 누더기가 벗겨질 정도로구나. 넉마로 두 귀를 막고 옥수수 속대로 입안을 메워도 사나운 유로클리돈의 한기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자주색 비단옷으로 몸을 휘감은 부자 영감은 말하겠지. 어이쿠 유로클리돈이라 서리가 내려 멋진 밤이군. 오리온 자리의 별들이 빛나는 것 좀 보게.
북극강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동양의 여름 기후는 늘 온실 같다던데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알게 뭐냐. 석탄만 있으면 언제든 나만의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나사로는 어떻게 생각할까? 추위에 파랗게 얼어붙은 두 손을 웅장한 북극강을 향해 들어 올린다고 따뜻해질 수 있을까? 차라리 나사로는 수마트라 섬에 있고 싶지 않을까? 적도를 따라 길게 들어눕고 싶지 않을까? 아, 신들이여. 이 소리를 피할 수만 있다면 지옥의 불구덩이인들 못 뛰어들겠나이까. 그런데 나사로가 부자 영감집 대문 앞 연석에 눕게 되는 것은 빙산이 몰루카 제도의 한 섬에 밀려오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부자 영감도 러시아 황제처럼 얼어붙은 한숨으로 지어진 얼음 궁전에서 살고 금주협회 회장인지라 고아들의 미지근한 눈물만 마실 뿐이다. 하지만 이제 그만 징징거리기로 하자. 우리는 고래를 잡으러 떠난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신발에 얼어붙은 얼음을 긁어내고 물보라 여관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자.